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에 대해서 서브노트로 쭉 공부를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교재를 보셔야죠. 41페이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은 진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예. 그리고 뭐 좀 다지고 어떤 부분은 진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공부 안 하셔도 외워지는 부분도 있고, 앞쪽에서 좀 잘 다지지 않으면 뒤쪽에서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앞쪽 부분을 봐야 되나 근데 잘 안 보게 되죠. 강의하는 저도 되게 힘듭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가능하면 꼼꼼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리뷰도 가끔 하고 다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교재를 보는데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교재 맨 앞부분에 이제 뭐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볼 거고 얘는 거의 리뷰용입니다. 생물 학사에 관한 거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강의가 필요 없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어려운 부분들의 제목들이 그냥 기억을 되살리기 좋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41페이지 시작을 할 텐데 그냥 좀 빠르게 핵심만 보겠습니다.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자, 41페이지 위쪽에 1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뭐 CH 두 줄 아래 CHON이 90% 이상이다. 기억나시죠? 두 줄 아래 물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단백질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림 가볍게 보시면 되고 밑에 물이죠. 두 줄 아래 생명체 질량의 45%, 95%입니다. 뭐 사람이 70%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결국 물에서 나오면 물이 왜 생물체에 그렇게 좋아? 아니면 지구 환경에 왜 그렇게 좋아? 라고 나오면 간 때문이지요라는 CF가 있었죠. 모르시나요? 뭐 오래됐나? 옛날 차두리 선수가 열심히 했던 이 경우는 수소 결합 때문이죠. 수소 결합 때문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그걸로 찍으면 끝입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42페이지 이게 결국 결론이죠. 물 부분은 뭐 물의 구조부터 수소 결합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해하기 위한 거고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죠. 맨 위에 물은 비열이 크죠. 비열은 1g의 그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몇 칼로리가 들어가냐죠.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물 1kg 있는데 10도씨 올리겠다 그러면 10,000칼로리가 들어가나요? 알루미늄을 1kg을 10도씨 올리겠다. 10,000칼로리 아니라 뭐 5,000칼로리, 3,000칼로리 굉장히 적게 들어가도 확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액체도 물보다 비율이 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물질 중에 특히 액체 중에 비율이 이렇게 높은 물질은 잘 없죠. 그래서 체온 변화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땀 분비를 통해서 기화열이 크니까 땀이 있으면 날아가면서 증발하기 위해서 기화열을 뺏어가죠. 체표가 식습니다. 증산작용이 나오는데, 증산작용은 나무가 있으면 잎이 많죠.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현상입니다. 그거에서 뭐 나무도 온도가 중요하죠. 온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증발을 해야지 뿌리에 있는 물이 펌프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증산작용에서. 다음 동그라미 2번 용해성이 매우 크죠. 용매로 작용하죠. 그래서 뭐 모든 물질을 자유롭게 몸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죠. 물이 천천히 움직이면 사람도 천천히 움직이겠죠. 물의 용매성, 그 다음에 빠른 이동성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질 대사가 자유롭게 일어나죠.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건 물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몸속에 효소가
어떤 물질을 A에서 B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효소하고 A하고 일단 만나야 되죠. 원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는데 물이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3번 탄수화물입니다.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엿당, 설탕, 젖당 다 기억하셔야 되죠. 젖당은 유당, 락토스 이름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엿당은 메가당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사실 다당류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가루 3번 다당류 보이시죠? 뒤쪽에 이제 단당류 수백, 수천 분자가 결합해서 긴 사슬을 이룬 중합체다. 그 다음에 아래쪽 뒤쪽에 보시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음식을 좀 하시면 쉽죠. 뭐가 있나? 누룽지탕, 중화요리 누룽지탕 있죠. 거기에 전분이 들어가서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좀 부드럽죠.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오래 가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만들 때 레시피를 보면 적정한 물에다 전분을 타죠. 전분을 타서 섞은 다음에 딱 그 메인 요리가 익어갈 때 부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보면 안 부어집니다. 저어놔도 몇 분, 막 요리에 집중하다 몇 분 지나서 부으려고 보면 다 가라앉습니다. 돌까지는 아니, 딱딱하게 밑에 가라앉습니다, 전분은. 오래 놔두면은 숟가락이 뻑뻑하게 들어갈 정도로. 젓다 보면 갑자기 풀립니다. 막 돌리다가 부어야 되죠. 물에 안 녹습니다, 전분은.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쌀 전분 다 안 녹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없습니다. 그건 아실 거고. 자, 그래서 그림만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맨 위에 감자의 전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다당류 쪽은 테이블로 그려드렸죠. 그래서 구조 다당류냐, 저장 다당류냐,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림을 보시면 감자 전분의 경우는 이제 포도당 사이에 결합이 아래쪽으로 꺾여 있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대칭의 편향성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나선 구조를 갖습니다. 식품 영양학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근데 전분은 물에 잘 안 녹고, 이제 물에 녹이면은 물 분자가 여기에 끼어 들어갑니다. 이 나선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데, 물에 놔두면 천천히 끼어 들어가서 그거를 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물이 많이 끼어 들어가면 팽창하죠. 팽화라고 하고. 나선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맨 밑에 그림, 셀룰로스 그림 보시면, 여기는 포도당 사이의 결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알파, 베타가 반복되죠. 그래서 포도당도 이렇게 결합했다, 뒤집어서 결합했다, 이렇게 결합하죠. 그래서 좌우 대칭성이 없고, 좌측으로 쏠려 있는 분자라도 상쇄되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섬유 구조죠. 가운데 이제 동물의 저장 다당류죠. 글라이코겐, 글라이코젠. 얘는 분직 구조가 엄청 발달해 있다. 이유는 동물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영양분을 써야 되죠. 빠르게 저장을 했다가 빠르게 분해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말단에 붙어서 잘라내야 되는데, 분지가 많을수록 많은 효소들이 동시에 붙을 수 있죠. 당연한 구조죠.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간과 근육에 많이 저장된다. 이거는 나중에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게 되는 거고, 이유는 아시죠? 살짝 다시 보시면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인데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온몸에 에너지 공급을 관장을 한다. 컨트롤 타워죠. 두 번째, 온갖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일반 세포도 웬만한 반응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것들은 전문가인 간에 보냅니다. 그래서 간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코올도 간이 해독하고. 예.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설명 맨 마지막 세 줄을 보셔야 되는데, 다당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전분 같은 경우도 잘 안 녹죠. 그래서 일단 세포가 포도당을 나는 1000개를 갖고
갖고 싶어. 갖고 있을 텐데, 청계를 갖고 있으면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삼투압은 화학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총괄성이라고 분자의 개수 또는 분자의 농도, 몰 농도가 되겠죠. 몰수일 수도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포도당 1000개를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죠. 부피도 크고 뭐 돌아다닐 테니까. 그래서 모아서 관리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두 번째는 모아서 이제 뭐 글라이코겐을 만든다 그러면 한 분자가 되죠. 한 분자가 되면 분자 수에 따라서 삼투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삼투압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 그것도 가볍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단백질이나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지 표로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표 위주로 공부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이제는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물이 빠져나가고 CO, NH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고 다음 아미노산과 계속 결합할 수 있다. 우측의 아미노산 구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단백질의 4차 구조 복수까지 하셨으니까 여기 그림에는 이제 3차 구조에다가 다이설파이드 번드, 그러니까 이황화 결합이라고 빨간색으로 한번 써놓으시고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구조에만 있죠.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2차 구조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죠. 알파 힐릭스, 알파 나선, 베타 쉬트, 병풍 뭐 기록해 놓으셔도 좋겠고요. 예, 아래쪽에 단백질의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 단백질을 8종으로 분류한 테이블 있죠. 그걸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예, 지질입니다. 지질은 첫 번째 줄 알코올이나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당연한 얘기인 게 알코올과 에테르는 뭐든지 다 녹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물은 굉장히 수소 결합도 많고 극성이 강한 물질이죠. 근데 지질은 공부하셨지만 지방산부터 거의 극성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학에서는 유명한 용어가 있죠. like dissolves 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가 같은 종류를 녹인다는 거죠. 극성 용매는 극성 용매 섞이고 비극성 용매하고 안 섞입니다. 비극성 용매끼리는 서로 섞이죠. 근데 알코올과 에테르는 알코올에는 OH가 있는데 부분 전하가 있죠. 그래서 극성 물질하고도 섞이고 약간 소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기름도 잘 녹입니다. 세척할 때도 쓰죠. 에테르도 유사합니다. 그럼 에테르는 뭐 이런 것보다 나중에 이제 고세균의 세포막의 결합 방식이 에테르다. 아직 귀에 피가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자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당연히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순으로 사용하죠. 근데 탄수화물, 지방이 이제 주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은 어쩔 수 없을 때, 주거할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호르몬의 성분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열 많다는 거 아시죠? 다음 아래쪽에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데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가지 뭐 목록까지 기억하시면 좋고,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림 뭐 더 자세한 거 공부하셨으니까 첫 번째 뭐 글라이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3개로 구성된다. 이건 구조식도 대충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질은 요렇게도 그립니다. 제가 그려드린 그 깜찍한 그림 말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연두색이 글라이세롤이죠. 글라이세롤은 탄소 3개가 이어져 있고 탄소마다 원래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OH는 아래쪽 지방산하고 결합을 하는데 지방산 끝에는 카르복실기가 있죠. COOH. 거기서 OH가 떨어지고 글라이세롤에 OH에 H가 하나 떨어져서 물 분자가 나가고 COO가 남죠. 에스테르 결합이죠. 그래서 두 개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을 하고, 뭐 맨 우측에 이제 탄소는
남아있는데 산소에 OH기하고 인산기가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콜린이 다시 결합을 합니다. 인산기에는 마이너스일가 강력한 전하가 있죠. 콜린에는 플러스일가 질소가 있는데 아민 그룹이기 때문에 강력한 전하를 갖죠. 그래서 콜린 인산은 극성이 강하고 글라이세롤에 O나 COO, 에스테르 결합이 있는데 그 O들은 부분 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친하죠. 그 부분까지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헤드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소수성, 나머지는 소수성 꼬리를 구성하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4개 탄소고리로 돼 있다. 구조는 그게 끝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붙어서 콜레스테롤도 만들고 다양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내려가셔서 양가로 1번 중성지방에서 4줄 아래에 탄수화물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 얘는 에너지가 높죠. 9kcal이죠. 탄수화물은 4kcal이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방이 더 에너지가 높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줄 끝에, 피하 지방은 단열 효과가 있다. 위에 사진에 바다 표범이 그 추운 바다에서도 자유롭게 헤엄치는 거 아시죠? 피하 지방 덕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인지질 밑에 그림은 이거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 스테로이드. 4개 탄소고리 구조를 가진다. 기억하셔야 되고, 성호르몬, 부신 겉질 호르몬 등의 구성 성분이다. 성호르몬은 100%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스테로이드 계열입니다. 호르몬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습니다. 지질 계열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계열인지 이런 것도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시고. 부신 겉질 호르몬이라고 나오는데, 부신은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죠. 부신은 콩팥이 양쪽에 있죠. 아래쪽에, 배 아래쪽에. 그게 신장이죠. 부신은 신장 바로 밑에 이런 삼각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아래 신장이 이렇게 콩 모양이죠. 콩 모양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붙어 있고, 신장에 부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부속되어 있다 신장. 그래서 부신이고,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렇게 일단 분리가 아니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은 피질, 안쪽은 수질이죠. 피질은 겉질이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수질은 굉장히 유명한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피질은 아날코를 만들어냅니다. 바깥쪽 피질은 아날코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암기 못 하실 거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고,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코르티졸입니다. 안드로겐은 성호르몬이죠. 남성 쪽이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소디움, 나트륨 이온의 제육수입니다. 신장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죠. 근데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를 했다가 다시 필요한 건 다시 한번 재흡수를 합니다. 그때 알도스테론 농도가 높으면 나트륨을 많이 끌어와서 다시 소변으로 안 내보내고 신체 내 혈액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나트륨이 너무 적어서 빠져나가면 안 될 때 알도스테론이 분비돼서 제육수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체내 삼투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죠. 코티솔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입니다. 생물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주로 육체적인 스트레스죠. 저녁에 산길을 걷다가 멧돼지를 또 만났죠. 그러면 코티졸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도 같이 나오죠. 얘도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스트레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괴로워요.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맞는데,
주로 육체적인 걸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잔뜩 나와서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쫓아오니까 신체 능력을 최대로 빠르게 높입니다. 뭐 글라이코겐 다 분해해서 간에서도 다 혈액에 공급해서 근육세포로 빨리 가야 되죠. 근육세포도 금방 당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심장도 빨리 돌리죠. 심장 빨리 돌리려면 심장도 근육이 움직이죠. 엄청나게 포도당을 써댑니다. 그래서 거기도 혈류도 빨라지고 공급하고 동공도 커집니다. 뛰다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될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될지 뭐 숲길로 들어가야 될지 판단 빨리 해야 되니까 뇌도 빨리 돌아가고 정보를 빨리 봐야 되니까 주변 환경을 동공도 커지고 그런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건 지금 기억 못 하실 거고 아날코 모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부신 피질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만든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죠. 부신 수질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 얘는 스테로이드계가 아니다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재로 돌아오셔서 44페이지죠. 세 번째 줄에 이제 스테로이드는 통칭입니다. 다양한 물질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콜레스테롤이 가장 유명하죠.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 끼어 있는 그림 전에도 보셨죠. 근데 뭐 콜레스테롤의 부작용은 동맥 경화라고 두 줄 아래에 나와 있고 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면 식물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없죠. 동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이유는 동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고 갑자기 추운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더운 지역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추운 지역으로 가면 콜레스테롤이 없을 때는 인지질들끼리 붙어서 유동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너무 더운데 갑자기 가면 인지질들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인지질들 사이가 벌어지면서 얘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너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것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 세포는 적정한 양의 콜레스테롤을 인지질 이중축에 끼워 넣고요. 그럼 콜레스테롤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좀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인지질들끼리 막 따닥따닥 붙는 걸 방지해주고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소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들을 잘 잡아서 너무 돌아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콜레스테롤 끝쪽에는 극성 물질이 또 있어서 친수성 머리하고도 잘 결합합니다. 그래서 인지질들을 잘 붙잡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해도 콜레스테롤이 적정 농도가 있으면 유동성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바뀝니다. 그 다음 우측에 두 번째 설명이 있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이 부분은 전체 표시를 하시고 이 내용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뒤에 이제 서브노트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시겠습니다. 그거 공부하시고 나면 읽으면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설명에 생체막 있죠. 세포막과 생체막 있는데 생체막은 진핵세포의 경우 뭐 세포막도 있지만 핵막도 있고 라이소솜막도 있고 굉장히 많은 막 구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막들을 다 합쳐서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통칭입니다. 근데 생체막은 사실 캠벨에도 보통 셀룰러 멤브레인이라고 세포 멤브레인이 막입니다. 멤브레인을 그대로 번역한 게 막인데 셀룰러 멤브레인을 주로 쓰지 바이올로지컬 멤브레인 생체막을 거의 안 씁니다. 워낙 세포막을 연구해서 생체막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막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문제는 이게 올해인가 2020년인가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세포막으로 나왔는데 생체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맨 네 번째 줄에 생체막은 인지질 이중 중에 단백질이 박힌 구조죠. 막단백질이, 다양한 막단백질이 존재합니다. 많은 수의. 그 다음에 이제 생체막에 대해서 뒤에 공부하시게 되는데 꽤 많습니다. 근데 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단일막도 있고 이중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생물 실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무슨 막은 이중막이다, 단일막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쉽습니다. 이중막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고, 암기하시는 방법도 쉽죠. 자, 핵막은 세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핵이죠. DNA를 갖고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는 좀 죽어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소포체, 골지체 다 만들어내면 됩니다. DNA가 손상되면 끝이죠, 그 세포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중막으로 구성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막하고 엽록체 막은,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 내부에 있는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이죠. 뒤에 자세히 공부하시는데, 얘는 원래 세균입니다. 그래서 세균이 진핵세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죠. 세포 내 공생이라고 하고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유래는. 세균에는 혐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으로 구분하는데, 호는 좋아할 호자죠. 뭐 선호한다, 이럴 때 호감이 있다. 그래서 기체를 좋아하는 세균인데, 여기서 이 기체는 대기죠. 80%가 질소고 20% 정도가 산소죠. 산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세포라는 뜻인데, 원래 세포는, 초기의 세포는 산소가 있으면 죽었습니다. 산소가 독성 물질이었죠. 근데 이제 대기가 바뀌면서 산소에 적응하는 세균들이 만들어진 거죠. 혐기성 세균은 혐오하는 거죠. 기체. 산소를 혐오합니다. 산소가 많으면 잘 못 살고, 어떤 아주 극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있으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세균들은 산소가 있으면 죽었죠. 이제 계속 돌연변이에 의해서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까지 발견됐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초기에 호기성 세균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진핵세포는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되죠. 분해해서 ATP를 뽑아내는데, 기본적으로 2개 뽑아내고 몇 개 더 뽑아낸 다음에 못 뽑아냅니다. 그림은 없고, 네, 못 뽑아내는데, 얘는 거의 34개, 36개, 36개를 뽑아냅니다. 포도당 하나로부터 ATP를. 그래서 이 그림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미끄러워서 그림을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진핵세포가 있고 이렇게 먹은 거죠. 호기성 세균, 미토콘드리아를 먹어서 결국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뭐 실수로 못 죽였나 보죠. 근데 포도당 하나 소모해서 ATP 한 5개 뽑아내고 있는데, 그거를 쓰레기죠, 남은 건. 얘 입장에서 쓰레기인데, 얘가 훌렁 먹더니 30개 ATP를 만들어서 혼자 먹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된 거죠. 얘 입장에서는 이거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뭐 난방도 잘 되고 좋으니까 같이 삽시다. 그래서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진핵세포에 막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외막,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엽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핵세포는 영양분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찾고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엽록체를 먹었죠. 얘도 세균이었는데, 얘는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포도당을 쌓아 놓는 거죠. 광합성을 해서 같이 살자라고 하게 된 거죠. 역시 이중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엽록체가 그 유명한 남세균입니다. 그래서 남세균이 중요한 거죠. 남세균 이름 5개 있죠. 다 외워야 되죠. 남세균, 남주류, 그 다음에 광합성세균,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 우리말로 시아노박테리아.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 의미가 있죠. 남조류만 틀린 이름이라서 배척돼야 되는데 모르죠. 이제 출제위원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은 이 3가지입니다. 중요하니까. 근데 핵막은 사실 진핵세포는 안에 막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깥쪽에 세포박이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구성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중막을 그려봤는데 한 줄로 있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붙으면 이중막이 되겠죠. 근데 이게 되나? 근데 이건 2차원이고 3차원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맞으면은 저는 강의를 더 안 하겠죠.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하여튼 어떤 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중막을 갖게 된 것 같고, 생물학계에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중막을 갖는 것 같다.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막은 전부 단일막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끝이죠. 다음 45페이지 보시면 네. 자, 핵산이죠. 우측의 그림 잠깐 보시면, 리보스하고 디옥시 리보스 나와 있는데, 이제 지겨우시죠? 2' 카본, 2번 탄소가 다른 겁니다. OH가 붙거나 H가 붙죠. 그 다음에 가운데, 좌측의 가운데 그림 보시겠습니다. 예. DNA를 이루는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이루는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2가지죠. 자, 가운데 그 오각형이 중요하죠. 네, 라이보스나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2번 탄소 위치 아시죠? 염기가 붙어 있는 게 1번, 1', 그 다음 수소나 OH가 붙어 있는 게 2', 3'에는 OH 붙어 있죠. 4'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은 링 안에 있지 않고 튀어나와 있죠. 인산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뭐 쉽게 그리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염기는 뭐 좌측의 RNA의 경우는 AUGC, DNA는 ATGC다. 그 다음 내려가시면 우측 그림은 다 설명드렸죠. PCT6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래 양가로 2번 보시겠습니다. 핵산의 구조.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것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당연하죠. 폴리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뒤쪽에 이중 나선 구조 있죠.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도 하시고. 이중 나선 구조는 입에 익어야 됩니다. 이중 나선 구조. 이거는 내일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에 익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수소 결합해야 되니까 꼬였죠. 그다음에 극성이 반대다. 그럼 다음 줄 RNA는 단일 가닥에 단일 가닥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고 별표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샤가프의 법칙 적용 안 되죠. 샤가프의 법칙은 단순하죠. A의 수만큼 T를 샤가프가 분해를 해본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를 한 다음에 성분 분석을 했는데, A만큼 T가 있어. C만큼 G가 있어. 그걸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뭐 오래전이고, DNA가 뭔지 유전물질이 뭔지 거의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뛰어난 연구 성과였죠. 근데 그거는 DNA가 베이스 페어링을 하기 때문이죠. 이중 가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RNA는 단일 가닥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핵산의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죠.
암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RNA는 센트럴 도그마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센트럴 도그마죠. 생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입니다. 중심이죠. 중심 원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도그마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종교의 교리, 뭐 기본이 되는 법칙, 원리 막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거죠.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고, 이 RNA의 서열이죠. 폴리펩타이드 AUGC 서열 정보가 아미노산 서열로 전달돼서 정확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의 끝입니다. 뭐 세부 내용은 있지만, 근데 이거를 센트럴 프린시플 많이 쓴 용어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도그마라는 용어를 쓴 거는 이걸 밝혀내기까지가 생물학계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생물학은 몇천 년 전부터 동물들 연구를 했지만 생명의 신비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인류는. 그거를 몇천 년 동안 연구한 그때 최근 몇십 년 아니고 100년 이내지만 겨우 밝혀낸 겁니다. 유전물질이 DNA를 찾아낸 것도 힘들었고, RNA 전달된다, 단백질에 이어진다, 이런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깨닫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중심 원리인데 센트럴 도그마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재로 돌아오셔서 4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RNA는 DNA 유전 정보를 라이보솜에 전달하죠. RNA 서열이 단백질의 아미노애시드 서열로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라이보솜이죠. 리보솜.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일부 바이러스는 R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모든 생물은 유전 물질이 DNA입니다. 유일하게 생물, 무생물의 중간인 바이러스만 RNA를 유전물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모든 바이러스가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건 아니고,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는 좀 골치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우측의 테이블은 직접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고, 46페이지입니다. 심한데 별로 어렵지 않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위쪽에서 맨 위에 단백질의 다양성이죠. 아랫줄 거대 분자 중 가장 다양한 물질이다. 예. 맨 밑에 표를 보시면 단백질이 8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온갖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죠. 탄수화물 이렇게 복잡한 일들 못합니다. 세포벽을 이루거나 영양물질을 쓰이고 단순하죠. 지질도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많이 못합니다. 단백질의 경우는 효소만 해도 몇천 종 이상 되죠.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시면 거대 분자 중 가장 다양한 물질,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줄 아래 다양한 단백질을 단 20종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낸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두 줄 아래 사람이 가진 단백질의 종류는 5만 가지, 10만 가지. 그러니까 최대 10만 가지다. 그 단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줄 뒤쪽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다 아시는 거고. 두 줄 아래 이제 그럼 단백질들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아미노산 수십 개 작은 단백질도 있습니다. 근데 수천 개까지. 수천 개까지 안 되는구나. 예, 천여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1000개까지. 근데 이제 밑에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죠.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아미노산 5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 테니까 5개를 붙여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봐라. 그럼 좌측에 아미노산 1번은 20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알라닌을 고르거나 뭐 아스파르틱 애시드 고르거나 20입니다. 두 번째도 20개를 고르면 되겠죠. 20 곱하기 20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 20개니까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의 5승입니다. 저는 계산을 못하니까 오른쪽 보시면 개수가 나와 있죠. 20의 5승은 320만 개입니다. 5개만 갖고도 엄청난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DNA, RNA도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지만 4개밖에 없죠. ATGC, AUGC. 그래서 길이가 좀 길어야 됩니다. 단백질은 20종이나 있기 때문에 짧아도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측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 설명 있죠? 이거는 아까 테이블로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훨씬 더 자세히 공부하셨으니까. 그다음 아래쪽에 2번 동그라미 바로 아래줄 뒤쪽에 단백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 기능도 다양하다. 종류가 많으니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버라이어티하게 할게. 그 역할을 내가 맡을게 라고 한 거죠. 아래 테이블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고 그냥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거는 정리용입니다. 뒤쪽 공부하시면 거의 내가 어떻게 이걸 외우지? 할 정도로 안 외우셔도 되고요.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 설명은 좀 중요한데 복합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져 있고 2차 구조, 3차 구조를 만들죠. 4차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특수한 기능을 위해서 다른 물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복합 단백질인데 동그라미 치시죠. 네 번째 줄 뒤에 지단백질, 지질을 함유했죠. 아래줄에 당 단백질, 탄수화물과 결합했죠. 인단백질, 핵단백질, 색소 단백질, 금속 단백질. 원하는 걸 붙여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면 됩니다. 세포들은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단백질하고 당단백질입니다. 그게 가장 많고 당단백질이 가장 많죠. 그래서 단백질은 나중에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죠.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서 예쁘게 정확한 구조를 만든 상태. 그 전 단계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필요하면 당이 붙습니다. 특수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지질도 붙습니다. 당단백질은 다음에 또 보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습 겸 교재 리뷰가 끝났습니다. 어려운 부분 잘 공부하셨고 자, 이제 5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 자, 제목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죠. 세포 자체, 그리고 세포 내부의 세포 소흡기관들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거는 기록을 해 놓으시죠. 저번에 말씀드렸네. 네. 이 부분, 이 챕터에서는 6문제가 나왔습니다. 처음 기출문제가 있는 챕터네요. 죄송합니다. 다 못 적으셨죠? 네. 그래서 6문제가 나왔는데,
세포 골격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뭐 우리 시험에 난이도 맞추시다 보면 뭐 출제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리보솜은 최근에 했죠. 근데 이런 세포 소기관 하나를 타겟으로 한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최초죠. 플라스미드도 얘는 세균만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인데 얘도 최초죠. 그다음에 이거 21년인데 잘못 썼네요. 2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2월이죠. 석 달 전인가요? 벌써 석 달이 지났네요. 세균의 세포벽이 나왔습니다. 세균의 세포 소기관이죠. 이거 20년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1년에 세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이 없었습니다. 뭐 기출이 없는 이유는 이 부분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죠. 기출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자과 40문제 60분 동안 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출제자의 입장에서 10문제는 너무 적죠. 생물은 넓은데. 설마 이걸 공부 안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쪽에 낼 것도 많은데 그래서 안 내신 것 같고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세포 골격 3개를 빼고 리보솜, 플라스미드, 세포벽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신호탄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데 3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찜찜해서 하여튼 뭐 잘 공부하실 테니까 교재 내용만 보셔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020년이죠. 플라스미드와 세포벽은 세균입니다. 다른 진핵세포나 고세균에는 없죠. 그다음에 뒤쪽에 올해 2월에 세균을 타겟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세균에 대한 것만 3개가 나왔는데 세균을 타겟으로 한 문제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냥 상상하기에 미생물학을 공부하신 분이 출제를 했는데 세균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무 안 냈다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걸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죠. 의도적이라면 이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되죠. 세균은 원래는 진핵세포나 뭐 고세균에 대비해서 그 문제를 낼 때 틀린 지문으로 세균을 내지 그걸 타겟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균은 이제 무시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래서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세포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포를 어떻게 관찰하니 현미경이 나오죠. 두 번째 세포 분해법. 세포막을 깨면은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하나하나 분리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 물질을 투입했을 때 얘가 어떤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려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합니다. 생물에서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기법 자체를 모를 수는 없고 이걸 알아야 뒤쪽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 원핵세포와 두 번째 파트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렇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세포 소기관들을 자세히 공부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 6문제는 세 번째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요.
근데 2번 파트는 3번 파트를 공부하면 거의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볍게 넘어가고 3번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죠. 자, 54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1번 세포의 연구 방법 좀 가볍게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훅이라는 사람이죠. 코르크 조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작은 방 모양이 코르크 조각은 보면은 그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식물세포인데 식물세포가 말라서 다 죽고 세포막과 안의 성분은 다 없어지고 세포벽은 단단하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감옥에 작은 방들 있죠. 죄수들이 감금되어 있는. 그걸 셀이라고 하는데 감옥방이네. 그리고 셀이라고 이름 붙였죠. 아래쪽 현미경, 광학현미경인데 뭐 너무 쉽죠. 가시광선 쓰고 대물렌즈, 저반렌즈 있다. 그림 보시면 되고 뭐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죠. 과학 시간에 4줄 내려가시면 세포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진 못합니다.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해상도가 거기까지 안 되고 근데 뭐 핵, 인, 엽록체 이런 것들을 대충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전자현미경이 나오는데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포 소기관을 잘 연구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종류는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일반 현미경, 실체 현미경, 위상차, 형광현미경, 간섭현미경. 이것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용어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시야 확장 보시면 사진이 좀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고 두 번째 해부 현미경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상차 현미경은 뒤쪽에 굴절률 차이 있죠. 거기만 표시하시죠. 가시광선도 이제 전자기파죠. 그래서 파장인데 얘가 공기 중을 통과할 때하고 물속을 통과할 때를 생각하시면 물속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야지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상이 달라집니다. 이 파장에. 그래서 세포를 통과하시면 부위마다 그 가시광선 전자기파의 위상이 달라지죠. 그걸 상으로 만들어낸 게 위상차 현미경이고 형광현미경은 중간에 형광 항체로 특정 분자를 표지한다. 형광물질, 형광이 있는 걸로 표지를 한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55페이지 전자현미경이죠. 전자현미경은 그 전공자들과 연구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부릅니다. 그냥 샘템이라고 합니다. 샘템이 가장 익숙한 이름이고 시험에도 샘템이 나올 수 있죠. 샘은 스캐닝, EM 자체가 이제 전자현미경이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네, S는 스캐닝입니다.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 템은 트랜스미션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죠. 시료를. 그래서 얘는 2가 전자현미경이죠.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는데 나오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정도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보시면 교재 55페이지 전자현미경 맨 윗줄에 이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선을 이용한다. 예. 일반 현미경은 그냥 태양광이 들어가서 시료를 때리고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더 좋은 해상도를 가지려면 더 에너지가 강한 파장을 때려 넣어야 되죠. 근데 전자는 입자이지만 물리나 화학에서 배우시죠. 그 정도 크기는 파동성도 같고 입자성도 같죠. 두부로 위에 물질파 배우시죠. 그래서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전자기파인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냐, 길면 에너지가 크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합니다. 1m에 전자기파가 있어서 파장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파장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게 에너지가 훨씬 크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큽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해상력도 뭐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높죠. 그다음 세 번째 줄에 세포 소기관을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죠. 대신 단점은 아래쪽에 세포가 죽는다는 단점.
당연하죠. 그 엄청난 에너지 전자선을 때리니까 세포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투과 전자 현미경의 경우는 해상도가 높은 현미경 템 중에 해상도가 높은 거는 시료를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잘라야지 볼 수 있습니다. 얇게 잘라야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료가 당연히 죽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볼 수 있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어느 소기관이 먹어서 어디로 보내나 죽었으니까 관찰할 수 없죠. 그게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템이죠. 시료를 얇게 엄청나게 얇게 자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만 자릅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높은 경우에 제가 그걸 의뢰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지원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한 300만 원이었나?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고 결과가 그만한 가치가 있진 않기 때문에 전화 드리죠. 그러고 왔죠. 시료 전처리 하는데 전처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처리 하는 기계들 종류도 많고 최소 1억 이상씩 칼로 자르는 장치가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얇게 자르면서 열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시료가 손상되기 때문에 극저온에서 마이너스 70도씨 액체 질소나 이런 거 써야 되죠. 그리고 아무나 자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대전에 혹시 가시면은 기초과학연구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국립연구소로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맞을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저 연구자인데 그러고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7층짜리 템이 있습니다. 그 건물 7층 높이의 템이죠. 광학현미경 이렇게 큰 거죠. 구입하고 세팅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세팅을 해줬는데 100억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진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방진 설계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이게 땅에다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4층 높이의 건물 속에 들어있는데 저 건물 뭐 어쩌고 그랬더니 건물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우징이래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템을 세팅하는 게 아니고 템을 세팅한 다음에 이 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하우징이라는 거죠. 케이스라는 뜻입니다. 40억 들었다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안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한 전처리실 이거 이만 더 넓은 것 같은데 고가 장비들이 있고 뭐 만지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이제 4층 건물 하우징인데 거기에 이제 1층 높이의 샘, 2층 높이의 샘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네, 전자현미경은 그 정도. 보통은 샘도 1층 높이가 많고요. 고가의 장비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생명공학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분야죠. 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템은 뭐 상상 이상으로 그런 장비고, 네, 아래쪽으로 시료를 얇게 잘라서 전자선을 투과시킨다. 그러니까 3차 구조가 안 되겠죠. 통과해버리니까.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템이죠. 그 사진에 보시면 그냥 검은색, 하얀색, 음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동그라미 2번 샘 주사 전자현미경이죠. 얘는 특성이 아랫줄에 시료 표면을 금속으로 코팅합니다. 시료를 바로 전자선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금속으로 코팅한 다음에 얘는 자르지 않죠. 얘는 전자선으로 때려서 반사는 아니고 나오는 전자를 검출기 디텍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못 보고 전자가 때리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그거를 이제 이런 화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자르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찍으면 세포면의 굴곡대로 나오죠. 그래서 입체고, 그 다음에 정확히는 이제 에너지가 강한 전자선을 때려주고, 그러면 표면에 코팅된 금속이 그 전자를 흡수합니다.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뭐 화학에서 오비탈 배우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전자 에너지 단계가 있는데 조금 낮아진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걸 2차 전자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표를 보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셈하고 광학 현미경하고 템을 비교하면 누구나 맞추겠죠. 그래서 셈, 템 차이를 문제로 낼 거고, 세 번째 최고 배율 있죠. 수백만 배, 수십만 배 되는데 숫자는 모르셔도 템이 조금 더, 아까 7층 건물이라고 했죠. 셈은 그 정도는 못 봤습니다. 그 정도 해상도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큰 이유는 전자를 강한 에너지를 줘야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사이클로트론인가요? 뭐 미국이나 유럽의 큰 연구소 가면 입자 가속기 있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멀리서 강한 에너지를 쏘아서 강한 전자선을 얻기 위해서 큰 거죠. 그 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 쭉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세포나 세포 소기관의 단면을 관찰하죠. 우측에 셈은 입체 구조를 관찰하죠.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차이점, 하나는 자른다, 하나는 안 자른다, 금속을 코팅한다, 입체다, 그다음에 투과기 때문에 평면이다. 그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6페이지. 네, 56페이지 세포 분해법이죠.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그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이제 비커에다가 얼음을 넣고 특이한 모양의 균질기가 있죠. 강화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하얀 피스톤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포액을 넣고서 피스톤을 돌리거나 넣었다 뺐다 해서 세포를 깨는 겁니다. 세포막이 터지면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나오고 그거를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균질기는 생물학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많이 절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깨지는 이유는 이 안에 피스톤과 바깥쪽에 유리 사이에 간극이 있겠죠. 그게 세포보다 작습니다. 그 세포들이 이겨져서 터지는 거죠. 막 섞어버리는 거죠. 근데 콩을 절구에다 갈죠. 갈면은 작아진 다음에 다 성분이 같아지죠. 그래서 원래 이름이 균질기고 생물학적인 이름은 아니고요. 원래 호모지나이저. 근데 이거는 실제 안 씁니다. 왜 이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막 뭐 찾다가 구석에 서랍을 열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유, 우리 불쌍한 선배들은 돈이 없어서 이런 걸 썼구나 라고 다시 닫았습니다. 저도 못 써봤고요. 실제로는 소니케이터를 씁니다. 이제는 더 비싼 기기를 쓸 것 같긴 한데, 소니케이터는 울트라소니케이터, 초음파입니다. 근데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로 열이 많이 나서 시료가 손상되기 때문에 겉에 얼음을 쓰는 거고요. 똑같이 한 상태에서 금속으로 된 거를 전기 꽂혀 있죠. 그래서 초음파로 때리면 세포막이 터집니다. 다음 그림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포 파쇄액이 되죠. 터진 거죠. 그러면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거 떨어지죠. 그러면 위에 액체를 상층액이라고 합니다. 상층액을 덜어내서 다시 더 세게 돌리고 다시 가라앉은 거 빼고 상층액을 계속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 그림 설명에 핵부터 나오고 염독체 나오고 미토콘드리아 나오고 리보솜 나오고 세포막,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순서를 뭐 아시면 좋은데 외우실 수는 없고 그냥 대충 이게 먼저 나올 것 같아를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핵은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그림을 보시죠. 57페이지 하단에 동물세포 있죠. 핵은 뭐 굉장히 크고 무겁게 생겼죠.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다음 염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지는데 얘네 두 개는 무시하면 안 되죠. 얘는 원래 세균이었습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라이소좀 뭐 무시하셔도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4개가 나와 있는데 세포막, 소포체, 골지체.
소포체와 골지체는 거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막이 세포 파쇄할 때 이미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조각조각 난 것들이니까 천천히 떨어지죠. 라이보좀도 마지막에 떨어지는데, 라이보좀 그림은 60페이지에 있네요. 60페이지 보시면 이게 라이보좀이고, 이거는 다시 보셔야 되는데,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59페이지입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나와 있는데, 라이보좀을 찾아보시죠. 파란색에 노란색 점점점 찍혀 있죠. 세포 소기관 중에 제일 작습니다. 골지체도 이렇게 카키색 우측 아래에 있고, 뭐 파란색 소포체도 꽤 크고, 미토콘드리아도 크고, 라이보솜은 아주 작기 때문에 제일 늦게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찍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56페이지 돌아오셔서 우측의 설명 두 번째 원심 분리의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보시죠. 분별 원심 분리가 방금 얘기한 거고, 아래쪽에 밀도 기울기 원심 분리는 더 잘 분리하기 위해서 그 세포 시료를 넣기 전에 세슘 염료, 설탕도 많이 사용합니다. 설탕을 용액을 넣는데, 넣으면 아래쪽은 설탕 용액 자체가 밀도가 높고 위쪽은 거의 물이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여기다 돌리면 더 잘 분리됩니다. 그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고, 원심 분리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실험실에 요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테이블탑으로. 요만한 튜브 12개를 놓고 돌릴 수 있어요. 돈 많은 실험실은 개인 1인당 하나씩, 돈 없는 데는 뭐 3인당 하나씩. 얼마 안 하는데 잘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생물학 실험실에는. 제가 있던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던 실험실에는 방 하나가 이제 고가 장비들로 차 있습니다. 거기에 주역이 냉장고. 마이너스 70도씨까지 내려가는 냉장고인데, 그것도 국내 제품이 없어서 그것도 뭐 5천만 원? 그렇고, 원심 분리기 세대가 있었는데 얘는 울트라 원심 분리기입니다. 분당 10,000번 돌아가는 고속이죠. 잘못 돌리다 축이 휘면 졸업 못 합니다. 싼 게 1억, 비싼 건 2억이라고. 2억짜리 못 써봤고 1억짜리 겨우 써봤죠.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여름에 실험실에 열심히 실험하면 9시부터 12시까지 실험하죠. 진짜 반팔 입어 땀이 막 줄줄 납니다. 에어컨을 잘 안 틀어주세요. 좀, 그러면 이제 울트라 센트리퓨지, 울트라 원심 분리기가 있는 방에 몰래 갑니다. 거기 가면 춥습니다. 기계가 상하기 때문에 거기 엄청나게 틀어댑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기계였고, 그거 말고 중간 단계 뭐 이 정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여기 그림에 이제 거기 보시면 1000G, 3000G, 8000G, 10,000G 뭐 이게 있습니다. 그 G는 그래비티입니다. 중력. 중력에 세게 돌리면 이게 힘을 받죠. 중력이 1000배, 중력의 10,000배 단위고. 뭐 배경 설명이죠. 그다음 내려가시면 자기방사법이죠. 자기방사법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 내가 식별할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아미노산을 계속 추적할 수 있게. 이 아미노산을 이 세포가 어떤 세포 소견에 갖고 와서 뭐 합성을 해서 뭘 만들고 어디로 보내고 이걸 연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화학이긴 한데 C는 탄소죠. 화학에서는 4개 자리에 다 정해져 있죠. 여기 마이너스이다. C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지만 예시로 전자가 2개 들어와서 이온화된 거죠. 이온화는 여기 표시합니다. 3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H2O다. 그러면 수소 2개죠.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여기는 원자의 개수를 씁니다.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원자 번호를 씁니다. 탄소는 6번이죠. 여기는 질량수라고 하는데 뭐 이름 모르셔도 되는데 얘는 이 탄소의 중심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죠. 그 개수를 더한 게 질량수입니다. 탄소는 여기 6번인데 여기는 바뀝니다.
12번, 13번, 14번.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중요한데, 그럼 얘가 탄소다라는 결정하는 것은 전자의 수, 양성자의 수, 중성자의 수 중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양성자입니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지면 걔는 C라고 볼 수, N이라고 써야 됩니다. 질소로 바뀝니다. 내가 누구니라는 거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자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숫자가 바뀝니다. 중성자는, 탄소는 보통 양성자가 6개고 중성자가 6개인데 중성자가 7개인 경우 있고 8개인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다 탄소입니다. 그러면 6이면 12, 13, 14가 되겠죠. 근데 C14, C14이라고 부르는데 C14 경우는 양성자가 6개니까 중성자가 8개죠. 중성자가 많으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조금씩 붕괴되면서 깨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합니다. 그게 방사선이죠. 그래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탄소의 동위원소 중에 하나죠.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얘는 교재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 필름에 이렇게 검은 스팟으로 점으로 찍힙니다. 위치가 어딘지 추적할 수 있죠. 얘를 왜 쓰느냐? 자, 이 그림 보시면 탄소, 아민, 카르복시기, 수소, 잔기니까 아미노산이죠. 여기 있네요. 이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을 집어넣어서 추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광을 쓰겠다. 그러면 이건 형광이 안 되는데 뭐 원자가 몇 개 더 붙죠. 이걸 집어넣으면 세포가 뭐니라고 합니다. 얘는 세포가 이용을 못 합니다. 이렇게 큰 걸 붙이면. 근데 이 형태 보통은 C12죠.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근데 얘를 14를 씁니다. C12 대신 얘만 바꿔주면 방사선 동위 원소라서 얘는 어디 가든 엑스레이 필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포 입장에서 얘가 동위 원소인지 모릅니다. 그냥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걸 잘 이용을 하죠. 그래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표지 물질을 큰 걸 붙이면 다른 물질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못 이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돈이죠. 뎁다 비쌉니다. 이 정도 되면 기본 한 100, 200만 원. 치료 요만큼에. 특수한 회사들만 만들어서 판매하죠. 동위원소 만들기 어렵죠.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요것도 보시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교재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C14 쓴다, O18, H3, P32, S35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방사선이 없는 가장 흔한 동위원소는 C12, 56, H1, P30, P32입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몇 개 적죠. 중성자가 얘는 2개 많고, 2개 많고, 2개 많고, 2개 많고, 3개 많네요. 중성자가 더 많아서 방사능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로 가셔서 그림 위쪽에 양가로 1번, 2번, 3번 광합성 단백질 DNA는 C14, O2를 사용했다. C14로 했다. H3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양가로 3번에 DNA 합성 장소 연구. DNA는 이제 핵에서 합성하겠죠. 그래서 C3로 표지된 사이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타이민의 구조를 잠깐 보시죠. 타이민의 구조 45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측 5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홍색인가? 살구색. 타이밍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H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를, H3를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싶다. 그거 안 써도 됩니다. 탄소 여러 개 있으니까 C14를 써도 되고, O18인가요? 그거를 더 싸면 그걸 사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견했다는 건데, 그거를 시험에 내면 너무 치사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걸로도 C14로 CO2니까 광합성 할 때 CO2 6개가 들어가서 포도당이 나오죠. 계속 추적해서 찾아낸 거죠. 아미노산 두 번째 양거래 2번 단백질 합성 C14로 뭐 해도 되고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C14로 한 거죠. 예. 오랫동안 했네요. 예. 자, 오랫동안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15분 휴식하시겠습니다.